수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여러분의 수시듭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1년 마지막 달 오늘도 여러분 목표하신 것들 잘 이루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대학별 면접이 이어집니다. 면접 준비하시는 친구들 이제 토요일에 가는 거는 또 토요일에 면접 가시는 분들은 오늘 밤 내일 연습 하루 남았어요. 그쵸? 이제 면접이 아주 가깝게 오신 친구들 이쯤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내가 주말에 면접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보는 대학의 면접 유형이 서류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나오는 면접이다 하시는 분들 앞부분에 서류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막 보시다가 이제 전공의 배경 지식을 쌓느라 전공에 대한 내용들 찾아서 준비해서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서류에 나왔던 내용들 하다못해 자기소개서에 의미 있게 썼던 내용들도 가물가물해집니다. 말이 되나 싶은데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여러분 굉장히 단기간에 방대한 양들을 습득하고 또 말할 수 있게 암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뒤엉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루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는 배경 지식을 더 넓혀서 찾아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나의 서류로 돌아와서 서류를 정독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눈에 바른다고 표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2세 어서 오십시오. 우리 수원피플 4기에서 7기. 우리 수원피플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가지고 이름 붙여서 막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물론 아직도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수원피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1기, 2기, 3기를 거쳐 올해 4기 7기라니요. 네, 설레네요. 응원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라우드 어서오세요. 멘토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차라리 시험 공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중인 한 주입니다. 진짜 이슈들이 넘쳐나는 이번 주네요. 했어요. 차라리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한 주이지만 막상 또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 막 펼치고 싶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10개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또 대학생들도 앞두니까 좀 클라우드가 시간 좀 알차게 해야 되겠네요. 설인이 어서 오십시오. 딸들에게님 어서 오세요. 2세가 곧 1년이 또 지나가네요 했어요. 그니까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이제 좋을 친구들은 지금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 올해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은 빨리 가는 게 좋지. 합격 결과 빨리 받아가지고 뭔가 탁 마무리해서 이제 대학생을 꿈꿀 수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되라. 그리고 우리 2세 창민이 사실 뭐 언덕이나 진수도 그렇게 빨리 해가 지나가는 걸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또 얘기가 좀 다르죠. 네, 창민이 2세 우리 뭐 리복이 이런 친구들이 또 해가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서린이는 오늘부터 자소서 다시 공부해야 된다. 토요일에 면접이라니. 몰랐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막 한 번에 습득하면서 대충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때도 바빴지만 누군가 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그냥 실시간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서류에 있는 내용이랑 막 이제 뒤엉킬 수 있어. 다시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서린이가 또 이제 줌에서 우리 연습을 함께 하도록 지금 질문을 남겨줬습니다. 줌에 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서린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잘 들립니다. 오늘은 바로 들리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떨려?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요, 저 떨리기 시작했어. 토요일입니다. 시작했어, 이제. 아, 아이고, 떨립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 그, 몇 시에 가? 토요일 날? 저 12시쯤에 응, 그 입실에서 응, 1시부터 응. 그 고사가 시작돼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구나. 그래, 그래. 어, 잘하고 올 겁니다. 잘하고 올 거야. 자, 또 우리 네, 잘 할 수 파이팅. 있게끔, 차분하게, 훑어보는 거 하셔야 돼요. 알겠지? 저 진짜 응, 자소서를 응, 자꾸 까먹어서 응, 어제도 모의 면접을 했는데 응,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응.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딱하구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 그래서, 그래서 음, 오늘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독하면 다시 기억이 또 떠올라. 그래서 쭉 네네. 한번, 뭔가 이렇게 하이라이팅 된 것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연습했던 것들은 다시 다 떠오르니까 그렇게만 보셔도 돼요. 불안해하진 않아도 돼. 알겠지? 네. 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건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조, 시공, 재료, 설비 분야를 탐구해오며 제 진로를 탐색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집을 짓기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지역과 환경의 특성을 살려 안전한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공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훌륭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중앙대학교 선배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건축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학뿐만 아니라 융합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왔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할 창의 인재가 되고자 나아가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안 보고선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음, 네, 달달 외웠습니다. 차분하게 잘 얘기했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선배들이 졸업해서 인정을 받아서 산업계 관점에서 최우수 받았어요? 네, 작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서 건축 시공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산업계 관점에서 최우수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어,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다시피, 실제로 사회에서 나갔을 때 그 학교 출신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회 진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어떤 뭐 부문에서 뭐 이런 거는 기준은 없었어요. 그 기사에. 그냥 최우수 탔다만 있었어. 네,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궁금할 수 아, 있잖아. 네. 그치? 네네. 그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 공학자가 되고 싶은 건지 진로 계획을 말해주세요. 네. 저의 진로 비전은 그쵸. 만약에 아까,
진로 계획이 지원 동기랑 좀 겹치는데, 네. 제가 꿈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그 중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의 진로 비전은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집을 짓기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지역과 환경의 특성을 살려 안전한 집을 짓는 건축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비정형 건축 구조물과 경사면과 토지 절단면으로 생긴 생태 단절로 인한 생태 단절을 피하기 위해 경사면에서도 수직 구조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고 자연을 생각하는 건축 기술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대학교의 CAU 어드바이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제 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 기술을 인공지능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가 연구한 건축 기술이, 어, 제가 연구한 건축 기술이 그 지역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하며 건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며 제 꿈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잘 들어있네요. 내용은 이제 더 이제 묻고 아, 싶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 네네.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때 그 여기 중앙대학교 인공지능 건축을 아예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 계시다는 거는 봤죠. 제가 음, 그 인공지능을 선택한 이유가 음, 원래 에너지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보다 네, 보니까 구조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연결시켰는데 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인공지능이 정말 유명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앞으로 중앙대학교 AI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넣긴 했거든요. 음, 그때 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네.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건축에 접목시키고 싶다라고 했다고 네. 하는데 그런 사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인공지능이 건축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어진 땅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자중이나 바람, 지진과 같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부재를 자동화 모델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건물 정보와 그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설정해주고 또 엔지니어가 건물의 기본적인 크기, 하중, 형태 기본적인 정보만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구조물의 형태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 고안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조사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연구한 기술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 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하는 것도 네네. 좋은데 여기 교수님, 교수진 한번 보시면 그 네. 교수진 중에 이동민 교수님 계세요. 아, 그 교수님이 실제 건설 AI나 로보틱스, 건설 자동화 그 키워드 있거든? 아, 그래서 네. 검색을 한번 해봐. 그럼 기사도 있어. 공동연구로 아, 강화학습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알고리즘으로 그거 한 것도 기사도 나오고 하거든?
네. 또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공학에서는 뭐 전혀 안 하고 대학원에 가서만 내가 인공지능 접목시키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교수님,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도, 실제 연구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학원 수준이 가야 뭐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건설에 접목시켜서 아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그거 보십시오. 자, 건축에서 인공지능 쓰인 사례를 밑에 질문으로 해놨었구나. 그거 못 봤는데. 네, 네. 좋습니다. 자,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좀 네, 더 네.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이 도계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영도대교 도계 영상을 보고 저만의 도계교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도대교의 도계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계 기능을 제어하는 제어실에서 기계 장치를 만지면서 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와 연결된 기어의 회전력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제어실 대신에 코딩을 활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우선 구조물부터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EV3 로봇에 모터와 센서를 장착한 드라이빙 베이스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판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 코딩인데요. 어, 잠시만요. 어, 아, 그 측정 거리 모드의 초음파 센서 블럭을 사용해서 어, 배가 다가올 때 어, 배가 다가오고 멀어질 때 거리 값을 측정하는 값을 얻었고, 또 미디엄 파워와 각도를 설정한 미디엄 파워 모터 블록이라는 그런 블록에 그 거리 값을 측정한 것을 연결해서 어,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다리를 들고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코딩으로 루프를 가지고 이를 묶어줌으로써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하였습니다. 또 저는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는데 보통 다리가 내려갈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충격이 너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감속기를 영도계교에서는 이용합니다. 저는 그 대신에 코딩을 통해서 속도를 점점 감소시키면서 충격을 최대한 안 받도록 했고요. 또 자동차를 통행하면서 다리가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무게추를 달아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 코딩에서 유속도 반영했어요? 유속이요? 그 물의 속도도 유속이. 혹시 됐나요? 어, 유속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고, 저의 실험의 목표는 초음파 센서가 배를 인식하고 다리를 들고 내릴 수 음, 있는 그 정도 목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유속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실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 전에 시간이 많은데 다시 만들어 볼 계획인데, 유속도 고려해서 구조물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질문이랑 이어지는 거였네. 그죠? 다음 네, 질문이 코딩으로 도개교 만들 활동을 했네. 그지? 네, 네. 근데 건축공학과니까 다리 말고 그러면 건축 분야에서 지리적 제약을 공간을 활용해서 극복한 사례를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건축 구조물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구조물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진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산지 지형이 많고 또 한 지역에 있는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서 어, 마- 한, 지-
한정된 지역에 많은 사람의 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르코르 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어, 제가 어떤 연유 때문에 지금 이게 아파트를 만드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떠, 어떠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고, 어, 그런 도시가 마비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건축의 아파트라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면서 한정된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인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처럼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가 구조물이나 건축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건축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거 생각도 못했네요. 생각 못했어? 아, 이게, 응. 맞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고, 이거 네네.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한번 꼬리 질문으로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랬는데 준비를 안 했네요. 까먹고 있었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었던 거잖아. 산지가 많고 네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치? 그거는 끌어왔어요. 그래, 준비해서. 그래. 잘했어. 그거 이제 끌어온 거 잘했는데, 활동 중에 끌어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산지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러면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가 경사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고민한 것도 있고, 아, 뭐, 혹은 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네네. 연결이 안 그러네요, 돼요? 그러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을. 음, 그치? 그러니까 네. 질문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한 사례를 말해봐라 이랬을 때,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단 지리적 특징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래서 아파트가 발달된 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좋고, 그거와 연관해서 아까 우리 도개교 활동을 가져온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 했다를 가져와서 얘기해도 되지. 네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진도 우리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지진 관련된 키워드 활동도 있잖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지리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아, 방법이 될 수 있고, 네네. 음, 그러네요. 그치. 연결을 쭉 시켜놔. 네가 꺼낼 거니까. 처음에 지금 서린이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키워드로 딱 가져오는 거니까, 아, 그거에 지지는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지는 생각 못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쭉 네. 가져올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감사합니다. 지리의 큰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니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니까. 음, 그쵸? 안전한 집, 요런 네네. 키워드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셉 안에. 그래서 네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에 그 지진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진 설계에 대해서 좀 강조 많이 했었잖아. 활동한 것 자체가.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지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건물이 시공이 되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네. 되는 부분이 어디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설계 자체의 문제보다도 실제로 시공하는 현장에서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음, 수 있어. 음. 아이고,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지만 또 이거 하다가 서류로 못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네네. 설행이뿐만 아니라 이 면접을 준비하신 친구들이 앞에 이제 내 자기 소개나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은 내가 가지고 네네. 있는 큰 비전이잖아. 그럼 거기 안에 네.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키워드는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관심을 가지고 쭉 해오던 활동들을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보고 보니, 나는 이런 데 관심 있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을 오히려 역으로 펼치면 고등학교 때 했던 과정들이 음. 또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인드맵처럼. 이걸 정리해서 뽑아서 한번 마인드맵처럼
그려놔야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면접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제 연결되는 활동들을 끄집어서 하나라도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음, 알겠지? 그거 좋은 한번 팁. 해봐. 서류를 일단 먼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네네. 이 지원 동기랑 진로 계획을 말했던 거에서 내가 지금 질문한 키워드들, 예를 네. 들어서 고등학교 3년간 건축에서 구조, 시공, 설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구조와 관련된 건 어떤 걸 내가 고민해봤다. 시공과 관련된 건 어떤 걸 고민해봤다. 뭐 설비와 관련된 건 어떤 걸 고민해봤다. 그다음 지리적 제약이란 뭐다. 극복해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건 뭐다. 안전하다는 건 뭐다. 이렇게 다 자를 수 있잖아. 네네. 다 잘라서 왜냐면 의미 있게 서린이가 만든 문장이니까 나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네네. 다 잘라서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하자 하는 게 진로 계획이라고도 했어요. 네네. 그치? 그럼 지속 가능하다는 고민은 왜 하게 된 거야? 애초에 우리 어, 건축에서 왜 고민해야 되는 거야? 네. 저는 건축에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총 에너지, 전체 에너지 사업이량에서 4분의 1이 건축물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알고 이 4분의 1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그것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전체 에너지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고 지구 온난화도 좀 해소가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이러한 건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 건축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인데요. 어, 그래서 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건축물 안에서도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이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이러한 에너지나 구조나 환경을 위해 생각하면 어, 네,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네. 맞아, 맞아. 이거 얘기하니까 아이고, 서린이가 전에 답변했던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것도 키워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비정형 건축 구조물 내가 공부하고 싶다. 생태와 관련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네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뉴턴 법칙 설명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 물체의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으로는 F는 ma가 있는데요. 물체의 운동 상태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건축에 적용해 봤을 때 바람의 속도가 클수록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도 커져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점이 있어서 같은 힘의 크기를 갖지만 반대 방향으로 서로 힘을 가한다는 법칙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배구공으로 배구공을 손으로 치면 어, 배구공이 손을 미는 힘인 반작용이 생기면서 손이 아프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에 이를 작용하면 큰 건축물이 땅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이유는 건축물의 자중을 지탱하는 반작용인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하중과 이 반력인 수직 항력이 서로 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건축물은 기울어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 건축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고 연결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려줬던 질문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네. 그런 것 같네.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할게요. 내일 또 들어올 거야, 설이나? 네, 당연하죠. 제가 알겠습니다. 응, 어제 들어올라 했는데 응, 응. 자버려서 아, 네. 아, 한 시간만 알겠습니다. 자고 일어날까 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개운해. 이상하게 네. 개운해. 그럴 때 눈 뜰 때. 좋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본인이 네네. 융합적인 활동 많이 해왔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거 어떤 하나, 활동이요? 융합적인 활동, 아, 고등학교에서. 네네네.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한 것도 있고, 학문과 학문을 연계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제 활동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는데 위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지자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존의 방법인 흡음재 이런 것도 찾아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노후화 아파트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은 좀 힘들 거라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트랩 코딩이라는 꿈의 대학에서 배운 소리의 음파를 파동으로 나타낸 경험과 물리학에서 배웠던 파동의 간섭, 그리고 제가 기존에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건축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막연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물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건축물 구조물을 스스로 기획하고 처음에 원인과 그런 형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허황된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실제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과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서 하천에서 실제로 하천에서의 소음이 너무 심해지자 공간 소음 차단을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아이디어가 실제 건축에서 쓰이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경험을 활용해서 활용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 활동으로 융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 너무 길었나요?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 네, 이 노이즈 정도면. 캔슬링도 설이도 질문 받았었다 했지. 네, 저 시리 때에서 어, 어. 정말 흥미를 끄셨어요, 이걸.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 한 2, 네네. 3년째 계속 그 생기부의 노이즈 캔슬링 키워드를 쓴 친구들은 질문을 거의 다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 이게 약간 그 핫한 네네. 연구 분야라서 그런지 그 원리랑 사용된 사례랑 요런 거는 다 네네. 질문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네. 또 준비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 근데 네. 소리나? 잘했어? 아, 진짜요? 아, 응? 감사해요. 진짜, 진짜, 정말. 네, 네. 제 잘했습니다. 치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는데, 3학기 때 성적 좀 네. 떨어졌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내일 물어볼게. 그거 준비해. 알았지? 네, 성적 떨어지는 요즘. 성적 내일 물어볼게요. 네. 우리 딱 그런 거 준비해줘야 돼.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올 게 왔구나. 당당하게. 빨리 해치우고 다음 거 하자. 요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 네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피디님이 코멘트 남기신 네.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봐, 아, 채팅창에. 피디님. 응, 응, 피디님 응, 감사합니다. 응. 수고했습니다. 내일 또 와. 네, 내일 꼭 네, 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네.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밑에 세영이가 왔어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작가 탐구 대회에서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작가님으로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 살면서 최우수상 처음이라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세영아. 아 우리 세영이한테 그냥 최우수상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회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더니 열심히 했나 보네. 어? 잘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래, 그래. 요게 지금 수상한 것도 너무 잘했고 좋지만, 이 활동이 그 독서 교육에 대한, 그치. 그 학생들의, 특히나 초등학생들이든 중학생들이든 뭐 고등학생들이든 독서 교육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돼서 활용도가 높아요. 음, 어우, 너무 잘했네. 아유, 시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이런 결과가 있으면 뿌듯하지. 아유, 조건 어렵다고 그냥 걱정하더니 열심히 했나 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세영아, 축하해. 네, 어쨌든 좋은 소식, 고맙고, 그 독서라는 키워드로, 만약에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또 우리가 키워드 만들어 갈 거면은, 그 동화라는 키워드로 또 다른 그 항목에서 키워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은 소식이네요. 자, 빈칸을 채워주시오 친구가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자, 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지금 면접 일정이 어떻게 돼? 저 다음 주 화요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한 화요일이면은 주말까지는 계속 뭐 전공이랑 이런 거 쭉 파고 좀 들어가셔도 되고 네네.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는 다시 서류 한번 쭉 정독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네. 네. 음, 좋습니다. 거꾸로 수업의 개념, 그 다음에 장점, 실현 방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거꾸로 교실이란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은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에 와서 관련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고1 때 조사한 블룸의 블룸의 교육 목표 체계를 빌리자면 지식과 이해 영역은 학생이 스스로 집에서 하고 상위 단계인 적용과 분석의 단계를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합심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꾸로 수업은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사례로 책쓰기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책쓰기 활동은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집필의 전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인터뷰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인 주도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꾸로 수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우선 교사는 자신이 학생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입해주는 사람이 아닌 학생의 생각을 조력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과 함께 자료를 찾거나 혹은 학생에게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하며 학생의 생각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에게 할당된 강의를 꼭 듣고 와야 하며 그 다음날 수업에서 이 수업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닌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되기 네, 어렵잖아요. 그치? 네. 어떤 실현되기 어려운 점, 단점, 이 거꾸로 수업의 단점, 이런 것도 말해볼 수 있나요? 거꾸로 수업의 단점이요. 단점이나 뭐 실행되기 어려운 점. 일단 거꾸로 수업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와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에 아주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 네, 따라서 학생들이 반드시 강의를 듣고 와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렇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조금 간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 잘 꺼냈어. 맞아요. 네, 일단은 수업을 안 들어오면 진행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네네, 이제 네, 마지막 마무리로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가 된다는 점이 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두 네, 번째도 잘 꺼냈거든? 좀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갔을 때 좀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나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네네, 아까 책 쓰기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네, 앞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에도 주제 선택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뭐 고교학점제든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서 선택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과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자체도 그런 게 이게 사실 거꾸로 수업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려운 점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잘 짚어서 네네. 얘기했어. 아마 두 번째는 고민해서 꺼낸 것 같은데 준비하지 않고 얘기, 맞아요. 얘기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거꾸로 수업 감사합니다. 말고 다른 수업 네, 형태도 뭐 활용을 해봤거나 어, 이렇게 연구해봤거나 한 거 있어요? 네, 저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제가 2학년 때 친구들과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란 그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나 성장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다각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그리고 교육 평가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2학년 때 친구들과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서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이제 조를 모으게 되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골라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거군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과정 중심 평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해 비해서 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과정 중심 평가가 기존에 있던 그 결과 중심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안성맞춤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중심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결과 중심 평가는 학생들 이럴 때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해도 돼. 그래요? 네, 왜냐면 말이 끊겨버리면 이거 답변 네, 네. 못하고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네,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을 벌어서 내가 최대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네, 네, 일단은 시간을 먼저 벌어.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중심 평가는 그러한 결과물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결과물을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 혹은 정보 활용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고민해서 말을 해야 돼. 네, 잘했어. 근데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를 언젠가 면접 과정 중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인 키워드가 된다면 이거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 네, 음, 결과 중심 평가가 지금 말한 것처럼 되게 좋은 결과를 냈건 부족한 결과를 냈건 이 결과 중심 평가의 보완을 한마디로 가장 크게 와닿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야. 때로는 실패의 결과가 학생에게는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주기도 하거든. 네, 근데 결과 중심으로 보면 그 실패한 결과는 그 학생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야. 어, 그쵸?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하나 빈칸이가 잘 얘기한 거는 결과가 성공을 했어. 오케이.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그 결과보다 더 큰 의도나 결과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 과정에서 뭐 정보를 찾는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네, 그거 지금 빈칸이가 얘기한 거잖아. 네네네, 음. 그러니까 성공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 네, 두 번째는 혹여 결과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거든. 그것까지도 네, 보겠다는 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인 거예요. 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성적도 네네,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은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등급부터 시작해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네, 뭐 1등급에서 3등급에서 아니 1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도 있잖아. 네네, 그치? 그런 이제 변화의 과정도 볼 수 있는 거야. 변화의 과정도. 어떤 친구는 아, 뭐 3등급으로 쭉 유지해온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 중심 평가가 다 모든 성장 중심 평가랑 똑같은 건 아닐 수 있지만, 성장의 네, 과정도 봐주는 거야. 얘가 그 처음 시작점과 나중에 결과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볼 수 있는 거지. 어, 음. 같은 3등급, 그러니까 무조건 등급은 뭐 다 일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발전이 없는 친구도 있는 반면 더 부족했는데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빈칸이가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지금 몇 번 와서 얘기했을 때도 한두 번씩 계속 언급을 했던 것 같아. 나랑 얘기할 네, 때도. 그치? 그럼 네, 그렇게 이제 네, 메인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둬야 돼. 과정중심 평가의 장단점, 단점도 해놔야 돼. 그건 보완점이 되겠지, 보완점. 그다음에 네. 결과중심 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과중심 평가의 장점과 보완점을 정확하게 이제 표 같은 걸로 정리를 아예 해보세요. 이거 응, 정리하고 또 응. 이제 4일 남았는데 또 이제 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지. 그럼 내일 또 와. 네, 이제는 어. 매일매일 아, 이제 줌으로 매일 올 하려고요. 거야? 알았어, 네, 알았어. 그렇게 오고, 이제 조금 내가 궁금한 거는, 어, 전체적인 활동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메인으로 얘기하는 뭐 우리 2022 교육과정이든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빈칸이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물론 이거는 당연히 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네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들거든?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제가, 응, 제가, 응, 그러니까 뭔가 답변을 구성할 때마다 계속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나 뭐 이런 과정중심 평가 이런 거랑 계속 연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답변을 어, 구성할 때. 그니까. 물론 교육학 범주를 넓게 보면 다 네, 중요하지. 과정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교사들이 뭐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교육 뭐 연구원이나 평가 전문가거나 정책 연구가거나 뭐 개발할 거거나 모형 개발이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면 보통 네, 활동의 중심, 이렇게 답변의 내용이나 활동의 중심이 교수 학습 과정에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어떤 설명하거나 내가 애들을 공부시키거나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뭘까? 혹은 소통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쪽으로 네네. 좀 더 집중해서 활동들의 답변을 활용을 하는데 보통 지금 빈칸이 보면은 그 교육 과정과 요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끌어다가 쓰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더 그 교사가 더 가깝게 더 많이 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적인 거 당연히 정리하는 건 너무 잘하고 필요한데 혹시 그러면 네. 그런 거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가 활용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좋고 그게 거꾸로 만약에, 수업이 네, 아니어도 돼. 거꾸로 수업 활동이 음, 아니어도 되거든.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 제가 이제 무의 수업을 하긴 했는데, 음, 그때 그냥 그 판서로 해갖고, 음. 별다를 얘기가 그, 없다고? 네, 그냥 판서 그때 음, 그냥 수업으로 음, 해갖고, 음. 약간 저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아, 그거 이제 나중에 교수법 여러 개 배우면 막 직접 교수법 뭐 이래가지고 직접 판설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화해서 설명하는 것도 대표적인 교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가 했던 거를 절대 가볍게 낮춰서 얘기하면 안 돼. 어, 판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 판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업 잘하신다고 유명한 그런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 보세요. 자기만의 판서가 정확하게 있어. 네, 그렇잖아. 여기서는 무슨 색깔로 무슨 표시를 해서 어떻게 써야지가 다 정확하게 들어있어. 네네. 판서도 진짜 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임용 보고할 때는 판서도 보잖아요. 어, 칠판 어떻게 몇 등분 나눠가지고 어느 쪽에는 뭘 쓰고 제목 쓰고 그거 다 배워. 학습 목표 쓰고 그 다음 순서대로 뭐 쓰고 뭐 쓰고 제목 쓰고 뭐 이렇게 다 해.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저학년일수록 더 정교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어, 어. 빈칸이는 생각 안 나겠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올라오면서 아마 지금 다 생각이 안 날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방송 보는 친구들 다 생각이 안 날 거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이라이팅하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한 거 같지? 선생님들이 다 알려줬어. 자, 여기다가 밑줄을 긋는 거야. 여기까지 밑줄 쳐. 자, 빨간 색깔 펜 드세요. 여기다 별표해. 이거 다 배운 거야. 안 배우고 내가 다 알아서 한 거 같지? 핵심 요약 막 자기가 다. 네. 아닙니다. 다 배워서 어, 했어요. 자를 대고 자 드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 쳐. 이거 다 배웠어. 어릴 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구조화하는 거 배우는 거. 판서도 어, 네. 알면 그때 무슨 과목에서 어떤 단원을 왜 판서로 구성을 한 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네. 가장 효율적이었어야 돼. 그 부분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아, 뭔지 알겠어? 네.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게 효율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 교수학습 방법들을 배우다 보니까 거꾸로 수업으로 했으면 좀 더 시간 활용이 확보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모둠 수업으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기도 하고 뭘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었겠지. 그 아쉬움은 나중에 내가 대학에 가서 배워서 실제 학교에서 시행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거면 충분해. 그때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장점을 딱 얘기하고. 근데 아쉬운 점은 나중에 보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어떤 방법을 활용을 했어도 이런 부분을 더 잘 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면 충분해요. 그때 내가 뭐 앞에서 설명만 한 거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어, 아까 너 지금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며. 네가 했던 그 과정이 다 너를 성장시킨 과정이었는데. 알겠지? 네네네. 그거를 다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화요일 날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제 답변을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가 물론 지금 이제 빈칸이가 와서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내가 저기 피드백을 해주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교육 과정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네네. 내일 올 때는 좀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동아리에서 의미 있게 했던 거를 좀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거나 네.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좀 준비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항목별 활동들 질문 있죠. 진로 활동에서 질문 나간 거 있고 네네. 그치? 그리고 세특도 학년별로 순서대로 쭉 활동한 내용들을 일단은 질문으로 좀 남기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지금처럼 좀 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 많은 친구들이 면접에서 네. 활동을 되게 잘 해놓고도 막 다 끌어다가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건 너무 아쉽잖아. 네. 활동 되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알겠죠? 그, 음, 혹시 제가 이제 그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도 네. 인상 깊은 부분이랑 그런 걸 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인상 깊은 부분 중에 하나로 쓴 게 그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약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약간 좀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이거 해야지. 민주시민 교육은 우리 필요한 건데, 당연히. 아, 너무 뭔가 거기에 음. 집중되는 것 아니야, 같아서.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지. 그건 괜찮아. 우리 전공 자체가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아, 네. 내용들을. 네네.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신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우리가 뭐, 그 자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 말고도 우리 그 일반 사회 과목 안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두면 좋지. 아, 수업을 일단은 1순위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수업에서는 어디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만 더. 응, 제가 응, 그 저번 주에 나온 그 2022 무슨 개정 교육과정 총론 그거를 봤거든요. 응, 거기에 또 민주시민 교육 얘기가 있더라고요. 응, 네,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뭔가 약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응, 그게 맞나요? 응. 근데 강화하는데 그 네, 2022 개정교육과정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안내가 되고 있다 정도만 일단은 면접장에서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 네, 거기서 감사합니다. 네,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 정도만 일단은 정리해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일은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러면 내일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줌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정말 떨리고 힘든 과정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세영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 자, 오징이가 있었네요. 오징이가 애들이 안녕하세요. 중앙대는 면접할 때 외국어로 자기소개해봐라 등의 질문하면서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가요? 했습니다. 따로 지금 안내 나온 거를 확인한 건 없고요. 일단은 외국어 전공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뭐 한국애들처럼 외국어 안 쓴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데 뭐 말고는 간단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까지는 뭐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세특 같은 데서 중요한 주제를 다뤄서 영어로 뭐 발표했다거나 글을 쓴 부분이 있다면 뭐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지 않고 중심 문장이라든가 첫 도입 부분에서 한두 문장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 사용을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외국어 전공이라고 해도. 왜냐면 우리 대학에 일단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가르쳐서 길러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보통 그런 외국어의 질문이 좀 나오는 경우는 그 선생님들의 평가나 이런 데서 실제로 굉장히 우수하고 탁월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과장인지 아닌지 정도로 확인하는 질문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모두 끝났나요? 서린이가 멘토니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했어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듣고 연습하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먼몸이가 또 와줘서 우리 수원피플들 응원해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딸리리기님께서 수원피플 모두 최종 합격 피플 되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요 응원들은 다 챙겨가고 싶지 않을까. 최종 합격 피플 되는 거. 고맙습니다. 아유,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우리 클라우드 졸려가지고. 네. 맞아요. 벌써 12월 3일이 됐습니다. 금토일은 면접들이 좀 있는 일정이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수능 이후에 큼직큼직한 면접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너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질문들이 면접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수원피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밤 11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